자, 24단원에서 이제 마지막 예제인데요. 일단 실행 결과부터 보여드리면, 화면이 지금 플렉스를 걸어서 두 개로 나눠져 있고요. 박스를 두 개로 나눴고요. 어제 들어가기 전에 예제를 좀 기능을 추가해 놨어요.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실제로 영화 순위가 이렇게 표시되고, 이 내용에서 관객 수를 이제 그래프로 표시를 하는 거죠. 이렇게 작동을 하는 거고요. 자, 우리가 지금 백엔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백엔드를 만들면 아무나 여기 접속해서 데이터 퍼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때는 적절한 어떤 보안적인 처리가 들어가게 돼요. 근데 어떤 사이트들은 자기네가 이렇게 백엔드를 구축을 해놓고 아무나 데이터 퍼가세요 라고 다 이제 오픈해 놓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흔히 오픈 API라고 해요. 모든 포털들이 오픈 API는 다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오픈 API라고만 검색을 해보면, 오픈 AI가 나오냐? 요즘 오픈 AI가 더 많이 나오는구나. 네. 한글로 오픈이라고, 오픈 API라고 검색하면은 오픈 API를 제공하는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관공서 같은 데가 데이터를 많이 제공을 해요. 여기 들어가 보면은 뭐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각종 공공 데이터들을 이렇게 제공을 한단 말이에요. 뭐 교육에 관련된 걸 본다라고 하면은 뭐 서울시 평생학습 포털 평생교육기관 현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오픈 API라고 돼 있는 거 타고 들어가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오픈 API가 제공된다 뭐 이런 형태거든요. 자, 서울시 거는 바로 들어가기엔 조금 쉽지가 않고요. 일단은 영화진흥위원회 API라고 검색하면은 영화진흥위원회 오픈 API라고 사이트가 나와요. 이 사이트에 지금 다 같이 접속해 주세요. 자, 이게 말이 오픈이지 실제로는 아무나 데이터를 그냥 막 퍼가는 건 아니고요. 지넷 사이트에 가입해서 회원임을 인증해야만 데이터를 줘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로그인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 먼저 하셔야 돼요. 각자. 뭐 가입할 때 뭐 별다른 정보 요구하는 거 없으니까 뭐 부담될 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가입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미 가입을 해놨기 때문에 로그인을 먼저 해놓겠습니다. 자, 가입을 하고 나면 이제 로그인한 상태에서 이제 키 발급 관리라는 형태로 들어가세요. 그럼 저는 이미 키를 하나 발급을 받아놨는데 여러분들은 발급받은 게 없을 거예요. 이 키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이 사이트에 가입된 회원이다 라는 거를 인증하기 위한 암호화된 문자열이에요.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문자열은 아니에요. 그냥 고유 키값이라고,
그 프라이머리 키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키 발급받기 버튼을 누르시면 뭐 적당한 내용 입력하시면 됩니다. 뭐 사용 URL 같은 거 검사 안 하니까 아무거나 입력하셔도 돼요. 여러분 졸업하신 학교 주소를 입력해도 되고 메가스터디 홈페이지 입력해도 됩니다. 그래서 키 발급 버튼을 누르면은 이런 문자열이 하나 생겨요. 이 문자열을 잘 보관을 하세요. 뭐 연동키, 뭐 인증키, 뭐 이런 이름으로 사용이 되는 거고요. 이거를 여러분들 각자 지금 발급받으세요라고 하는 이유가 오픈 API라고 하는 게 이렇게 키 발급 절차만 거치면은 누구든지 데이터를 가져갈 수는 있지만 무한정되는 건 아니에요. 오픈 API마다 하루에 요청 횟수가 제한돼 있어요. 지도 서비스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키를 발급받고 연동시키는 일종의 API예요. 가령 예를 들면 카카오 맵 같은 경우는 하루에 연동 횟수가 2만 번으로 제한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지 새로 고치면 2만 번만 하면 그날은 지도 더 이상 서비스가 안 돼요. 네이버나 구글맵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유료화됐어요. 네이버나 구글맵 연동하려면은 여러분들 신용카드 정보부터 걸고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몇 번까지는 무료지만 일정 횟수를 지나가면 그때부터 카드 청구가 돼요. 그 다음부터 지도 서비스는 예제에서 싹 빼버렸어요. 자, 이제 키 발급까지 받으셨으면 이제는 그냥 보셔도 돼요. 얘네가 어떤 API가 있고 우리가 어떤 변수를 보내야 하며 그리고 얘네가 출력하는 제이슨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정보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정보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픈 API를 제공하는 사이트들은 찾아보면은 다 자기네 규격을 이렇게 문서화 해놓고 있습니다. 백엔드 개발자가 백엔드를 만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백엔드를 만들면 그 백엔드가 어떤 변수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제이슨 출력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렇게 문서화를 다 해놓으셔야 돼요. 귀찮아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백엔드 개발자 업무예요. 코딩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개발보다 문서 작업을 더 많이 할 거예요, 진짜로. 실제로 이제 회사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만드는 시간보다 그 오피스 만드는 시간이 더 길어요. 그래서 파워포인터랑 엑셀이랑 MS 워드는 꼭 익혀놓으세요. 개발 명세서 만들어야 되니까. 잠깐만요. 뭐 하나만 좀 다운로드 좀 걸어놓고요. 되게 옛날에 했던 프로젝트. 자, 문서 작업을 정말 끝장나게 했던 프로젝트를 일단 파일 다운로드를 걸어놨어요. 자, 그럼 이제 이 문서를 하나하나 뜯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한테 어떻게 요청을 보내야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자, 일단 여기 보시면 방식이 두 가지가 설명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이 레스트 방식이에요. 속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믿고 걸으세요. 최근 10년 넘는 시간 동안 속 방식 사용하는 거 요 사이트밖에 본 적이 없어. 이게 솝이라는 방식이요. 2001년도에 나온 방식이에요.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요. 왜냐면 제가 01학번인데 그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솝이라는 방식을 개발해서 장충체육관에서 발표회를 되게 크게 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 교수님한테 딜했거든. 내 인생이 걸린 문제다. 나 이거 가서 봐야겠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대신에 갔다 와서 그러면은 그 보고서 제출하는 조건으로 그냥 수업을 빼줬어요. 그래서 가서 봤거든, 이거 발표하는 거를. 근데 이거 나오고 얼마 있다 레스트 방식이 나오면서 완전 발렸어요. 소비라는 방식은 기억하지도 마세요. 이게 XML 웹 서비스라는 방식인데 XML 포맷 자체가 JSON에 밀려갖고 요즘 안 써요. 자, 그러면 이 REST 방식이라는 것부터 봅시다. 이 REST 방식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다음 단원에서 주로 다룰 건데, 이게 이제 insert, select, update, delete 그 SQL하고 맞물려지는 1998년인가 무슨 논문에서 발표된 이론이에요. 2000년도 직전에 발표된 논문인데 아직까지도 웹 개발의 기본 설계로 쓰이고 있어요. 되게 중요한 방식이야. 오늘의 핵심 내용이 이겁니다, 사실. 자, 일단 요청 주소를 쭉 보면 이게 백엔드 주소래요. 근데 확장자가 XML 또는 JSON이래요. 우리는 XML은 그냥 믿고 거르고 있죠, 지금. 그리고 확장자를 JSON으로 바꿔서 접근을 해볼게요. 쭉 드래그 한 다음에 일단 메모장 하나 준비하고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주소 복사한 다음에 확장자를 JSON으로 바꿔서 이게 맞는지 브라우저에 붙여봐요. 뭐가 나오긴 하는데 에러 났죠. 유효하지 않은 키값입니다 라고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인터페이스 연동 구조예요. 요청과 응답으로 나눠질 겁니다. 요청 내지는 리퀘스트, 뭐 어차피 같은 뜻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표기가 될 거고요. 인터페이스라는 단어 대신에 변수라는 용어를 쓸 수도 있어요. 요청 변수, 리퀘스트 변수 뭐 이런 말로요. 어차피 외국어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거니까 대충 의미만 통하면은 비슷한 단어 때려 넣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어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문맥상에서 쓰이는 의미를 대략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한 문장을 해볼게요. 나중에 우리 리눅스 들어가서 요 문장을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 텐데, 서버 조립해서 서버 깔고 서버 세팅해. 지금 이 문장에서 말한 서버가 3개가 다 다른 대상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컴퓨터 조립해서 운영체제 깔고 서버 소프트웨어 세팅해 라는 맥락인데, 그냥 실무 가면은 하드웨어도 서버, 운영체제도 서버, 소프트웨어도 서버 그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눈치껏 단어를 때려 맞춰야 돼. 그래서 요청 인터페이스 내지는 리퀘스트 인터페이스 아니면 요청 변수, 리퀘스트 변수 다 같은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 영화진흥위원회한테 우리가 전달해야 될 변수라는 거고요. 이따가 레스트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여기 보면 문장에 갯방식으로 호출이라고 돼 있죠.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쿼리 스트링이라고 하는 방식을 처음 설명하면서 이런 전송 방식을 HTTP 갯방식이라고 한다라는 얘기를 지나가면서 했거든요. 그럼 이 갯방식으로 호출이라는 단어 하나 갖다가 쿼리 스트링으로 보내라는 얘기구나 라고 이해를 해야 돼. 아직까지는 크게 그렇게 중요한 단어들이 튀어나오질 않아서, 왜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백엔드 구현하기 시작하면은 많이 나올 건데, 지금까지 제가 한 번밖에 강조한 적이 없었어요. 제가 지나가면서 단어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단어들이 우리가 수업 시간이 6개월밖에 안 되니까 그냥 A는 B다. 이런 식으로 그냥 딱 짤막하게 용도나 아니면 뜻만 확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바로 넘어가는데, 이 단어 제가 수업 시간에 그냥 한마디 하고 넘어가는 단어 하나하나가 대학 가면 1시간 이상의 수업자리예요, 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기회가 많지 않아서 제가 필기 하시나요? 라는 얘기를 한 번밖에 안 했었는데, 백엔드 들어가면 단어 하나하나 진짜 다 놓치지 마세요. 단어만 풀어도 웬만한 대학교 한 학기 이상 수업이 나와요. 자, 돌아가서 객방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쿼리 스트링으로 변수를 전달하는 전송 방식을 뜻해요. 그럼 이제 얘네가 변수 이름이고 데이터 타입 나와 있고 어떤 형태의 값을 보내라고 설명이 돼 있잖아요. 이걸 보고서 주소에 내가 변수를 구성을 해보는 거죠. 직접 잘 나오는지. 일단 물음표 찍고, 자, 일단 키라는 문자열이 필수값이래요. 발급받은 키값이래요. 키 이퀄, 그 다음에 아까 발급받은 키값 있죠. 그걸 거는 거죠. 그 다음에 end, 타겟 DT가 필수래요. 조회하고자 하는 날짜를 연, 월, 일 형식으로 입력하래요. 그러면 2025년 05월 22일 end. 자, 그 다음에 item per page, 결과 행의 개수를 지정한대요. 기본이 10개인데 최대 10개까지밖에 안 준대. 그럼 굳이 변수 입력할 필요 없겠죠. 그냥 기본값이 10개니까 10개 받을게요. 자, 멀티무비 YN, 다양성 영화와 상업 영화를 구분지어서 조회할 수 있대요. YN으로 들어가는데 디폴트는 전체래요. 구별하지 맙시다. 자, 아리피네이션 CD, 한국 외국 영화별로 조회할 수 있대요. 기본값이 전체니까 이것도 뺄게요. 자, 상영 지역별로 조회할 수 있는데 기본값이 전체래요. 이것도 뺄게요. 자, 그러면은 필요한 거는 키랑 타겟 DT 두 개만 있으면 되네요. 자, 요렇게 이제 해서 브라우저 창에 딱 하고 찍어보면 데이터가 훅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요 각각의 제이슨 필드가 뭘 의미하는 건지는 응답 구조, 응답 변수 내지는 리스폰스 라고 언급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럼 각각의 제이슨 필드가 무슨 용도인지 나와 있어요. 이거 보고 용도를 파악을 해야 돼. 자, 순번, 얘는 1년 번호고, 랭크, 박스 오피스 순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 중에 이제 나한테 필요한 것만 이해하면 되겠죠? 자, 무비 NM, 영화 제목이래요, 국문.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수업 시간에 어떤 걸 쓸 거냐면은, 누적 관객수. 네, 관객수 변수를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개봉일 정도까지는 쓸게요. 뭐, 매출액이라든지 다른 정보들도 많아요. 이런 것들은 필요하면은 그때그때 이제 하면 돼요. 어차피 우리는 백엔드한테 데이터 요청하면 이게 다 들어올 거니까 여기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API 확인이 됐으니까 스텝 1입니다. 스텝 1은 HTML하고 CSS 구조만 준비했습니다. 자, 아까 만들었던 CSS 파일 참조했고요. 로딩바 걸었고요. 제목 걸었고, 그 다음에 인풋 태그로 날짜 선택하게끔 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컨테이너라고 하는 클래스로 디스플레이 플렉스 걸었으니까 요 아이템 두 개가 서로 가로 배치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아이템들한테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주고 사이즈 변경 안 하게 한 다음에 기본 크기 50%씩 주고요. 각각 첫 번째 거는 라이트 패딩, 두 번째 거는 레프트 패딩.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거는 라이트 패딩 주고 두 번째 거는 레프트 패딩 줬으니까 사이에 간격 좀 띄우겠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아이템 마지막 요소는 그래프를 그릴 거라서 높이 값을 미리 정해놨어요.
자, 그래서 여기 그래프 들어갈 거 준비했고요. 테이블 태그는 순위, 영화 제목, 관객 수, 개봉일만 넣었고요. 그 다음에 연동 결과를 출력할 HTML tbody 준비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스텝 1. 자, 그럼 이제 뭐 기본 코드는 따로 굳이 설명이 디테일하게 필요한 코드는 구구절절히 설명 안 할게요. 이제 어느 정도 좀 알잖아. 자, 먼저 로딩바 객체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날짜 값이 변경된 경우에 대해서 이벤트를 걸게요. 자, 타겟티라는 게 변경됐을 때에 대한 이벤트고, 여기서 백엔드한테 데이터 주세요 하면 되니까 에이싱크 걸었어요. 사용자가 선택한 날짜 값을 가져와야 되는데, 자, 요거죠. HTML 태그에서 값을 선택하면은 연, 월, 일 사이에 마이너스 기호가 붙어요. 근데 아까 오픈 API 연동 규격은 마이너스 기호 없이 갖고 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네. 이런 식의 약간씩의 디테일은 여러분들이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빼기 기호 다 없애야죠. 자, 사용자가 선택한 값에서 빼기 기호를 전부 빈 문자열로 바꿔서 받아왔습니다. 근데 선택된 값이 없으면 백엔드한테 못 보내니까 처리 중단.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딩바를 화면에 표시하고요. 이제 요청 URL을 만들면 돼요. 확인된 주소와 API 키값과 그리고 사용자가 선택한 날짜 값. 여기 보내는 그 파라미터 변수 이름은 아까 API 규격서에서 확인했죠. 자, 백엔드한테 받은 결과를 저장할 변수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JAX 연동 처리 자체는 코드를 어저께 픽스를 지어 놓은 거예요. 그냥 복사해서 붙여 넣을게요. 아직 모듈화 하기 전이니까. 그럼 이제 이 리절트라는 결과 안에 백엔드한테 받은 결과물이 들어있겠죠. console.log에서 리절트 잠깐 확인해 보면 네, 이렇게 JSON 데이터 들어오잖아요. 대부분의 오픈 API들한테 데이터를 받으면은 거의 다 목록형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이 JSON에서 전체 여기 리절트죠? 리절트 점 박스 오피스 리절트 점 그다음 배열이 나올 때까지 들어가요. 데일리 박스 오피스 리스트. 요거에 대해서 반복 돌면 돼. 제목하고 검색 날짜는 필요 없잖아요. 자, 출력했으니까 출력한 거 이제 걷어내고 목록이 출력될 tbody 영역을 먼저 준비합니다. 객체로요. 이미 출력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삭제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연동 결과에 대해서 탐색을 해요. result.boxoffice result.daily boxoffice list 이게 배열이었죠. 자바스크립트 입장에서 JSON은 그냥 자기 문법이니까 바로 객체로 받아서 쓰면 돼요. 탐색합니다. 그럼 이 V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오픈 API 데이터가 있을 때 얘를 가지고 지금 포이치로 반복 도는 거예요. 배열이니까. 그럼 V는 이 배열이 갖고 있는 원소 하나, 이게 V란 말이죠. V 안에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이 있네요. 이거를 테이블 구조에 맞춰서 출력을 해줍니다.
tr 태그 만들고요. td 태그 만들어서 순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 td 태그를 다시 아까 만든 tr에다가 여기다 추가해주고, 또 td 만들고 영화 제목 넣어줘요. 영화 제목은 왼쪽에 정렬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왜냐면 CSS가 기본 정렬을 가운데를 잡고 있거든요. 스타일리스트로 레프트 정렬 걸어주고 이 td를 다시 tr에 어펜드 시켜요. 여기다 또 td 걸고요. 관람객 수,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제이슨 데이터를 보잖아요. 이렇게 제이슨에서 값이 따옴표로 묶여있다. 그럼 무조건 자바스크립트는 문자열로 인식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값들이 다 문자열인 거야. 대체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는 거의 다 문자열이에요. 그냥 출력해도 됐는데 얘를 정수로 바꿨습니다. 왜 바꿨냐? 정수가 갖고 있는 to 로켈 스트링은요, 뒤에서 세 자리 단위로 자동으로 콤마를 찍어줘요. 자, 그렇게 해서 td 태그에 넣어주고, 숫자니까 오른쪽 정렬, 마지막으로 날짜 만들어서 또 tr에 넣어줘요. 일단 tr 태그가 리스트 바디, 이게 t바디였죠. 여기에 어펜드 되고 시작했으니까 여기에 치작치작 추가되는 td들도 화면에 바로 출력이 되겠죠. 여기까지가 스텝 2. 자, 여기까지 만들어서 이제 실행을 하면 날짜를 바꿨을 때 이제 영화진흥위원회 데이터가 연동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얘네가 뭐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서 명시를 안 한 건지 아니면은 까먹은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미래 날짜는 당연히 데이터 못 가져오겠죠. 지금 여기서 딱히 예외 처리까지 하진 않아서 지금 이렇게 하면은 아마 에러 났을 거예요. 네. 아, 연동하다가 익셉션 나는구나. 대기 중이래요. 데이터가 안 나오죠. 그리고 당일 날짜 데이터를 제공을 안 해요. 이게 왜냐면 하루 동안 사람들이 영화를 본 사람, 하루 동안 영화를 본 사람들을 집계를 해서 날짜별로 통계를 내는 데이터인데, 오늘은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에 대한 관람객 수를 따질 수가 없겠죠. 이거를 실시간으로 집계한다라고 하는 게 전국에 있는 극장을 다 대상으로 하면은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집계를 하는 데이터들,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실무에서도 기억하셔야 돼요. 하루 동안의 어떤 내용을 합계를 내거나 평균을 내거나 이렇게 집계를 하는 류의 데이터는 당일 데이터는 제공을 안 해요. 당일 데이터는 제공을 할 수가 없어요. 실시간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마무시하게 느려요. 시스템 성능이 진짜 몇 억대 컴퓨터가 아닌 이상은 쉽게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집계를 내는 것 자체도 여기만의 데이터베이스 설계 방법론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백엔드로 배치 프로세스라는 걸 또 프로그래밍을 한 다음에 스케줄러라는 걸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백엔드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야. 여러분들 두 번째 시험 과제입니다. 지금 얘기한 게요. 그래서 따로 설명할 거예요. 그때 가서 만드는 방법은. 그래서 당일 데이터는 안 나온다. 예,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스텝 2예요. 그럼 이제 이거를 옆에 그래프로 그릴 거예요. 그래프 코드는 이미 우리가 전에 봤으니까 안단 말이야. 근데 그래프 만들 때 필요했던 게 X축에 들어갈 내용을 별도로 배열로 만들어야 되고, Y축 데이터를 또 별도로 배열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 우리 그래프 했던 거 보면은 각각 1차 배열을 여러 개 미리 준비하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1차 배열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출력하면서 그래프에 넣고 싶은 애들만 따로 배열로 뽑아야 됩니다.
어차피 출력하는 것 때문에 반복을 돌고 있으니까 이 안에서 그냥 해결할게요. 반복 여러 번 돌려봤자 좋은 거 없으니까. 자, 스텝 3입니다. 일단 그래프 표시할 거니까 그래프 스크립트 가져오고요. 기능을 추가할 때마다 이제 코드의 중간중간에 뭔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코드는 순서대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자, 반복 돌기 전에 영화 제목하고 날짜별 관람객 수를 각각 1차 배열로 뽑아 놓을 거예요. 뭐 이거 하겠다고 맵을 써도 되고 뭐 리듀스 써도 되고 하긴 하는데 어차피 지금 출력 때문에 포이치 반복은 필연적으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맵 같은 거 써봤자 어차피 걔도 또 반복을 또 도는 거니까 그냥 기왕 돌고 있는 반복물 안에서 해결하자고요. 자, 영화 제목하고 관람객 수를 별도의 배열에 푸시해서 넣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무비 예능과 그 영화 제목이랑 관람객 수가 나왔으니까 테이블 태그 다 출력한 다음에 그래프를 만들었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실행을 했더니 나와. 여기까지 하고서 이제 어저께 나도 여러분들 집에 갈 때 가려고 그랬어. 그리고 나서 하나를 또 해봤더니 왜 이렇게 느려? 하나 나오고, 네. 분명히 왼쪽은 데이터가 바뀌는데 오른쪽 그래프가 반응이 없더라고요. 이게 제가 실제로 이제 한 5시 55분쯤에 이제 발견한 거예요. 인터넷 검색 찾았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했더니 이미 캔버스가 객체가 이미 차트라는 객체가 이미 할당이 되고 나면은 이미 객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갱신이 안 된대요.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개발자 도구를 찍어봤더니 콘솔에 에러 메시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캔버스가 이미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반드시 그거를 새로 쓰기 전에 디스트로이를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인터넷에 찾았어요. 차트.js 디스트로이드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와 있는 답안들 중에 답안을 봤더니 차트 객체한테 디스트로이를 호출하면 된대. 실제로 제가 봤었던 내용이 요거였어요. 봤더니 이제 뭐 이건 지금 리액트 코드예요. 그래서 얘가 해놓은 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디스트로이를 호출하면 된대요. 지금 리액트 코드이기 때문에 우리 코드랑 좀 달라요. 그래? 결국은 얘가 이 객체를 어떻게든 만들어서 디스트로이드라는 메서드를 호출을 먼저 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뜻이지 라고 해서 이제 어제 추가적으로 이제 머리 굴려서 만든 게 그러면 전역 변수로 그래프 객체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 객체를 할당을 받았어요. 그러면 최초로 실행할 때는 이 차트 객체가 할당이 안 됐으니까 undefined일 거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만들어서 할당을 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undefined가 아니고 객체가 만들어져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호출을 하려고 여기를 탔더니 이 차트가 뭔가 들어있어서 객체가 담겨 있어서 재할당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 그러면 할당하기 전에 undefined가 아니면 디스트로이드 호출하고 시작하자. 라고 코드를 추가한 거예요.
이거 하느라고 어저께 6시 10분에 갔어. 얘네 API가 좀 불안하네. 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또 고치면, 네, 이렇게 나오죠. 네, 오늘따라 얘네 API가 좀 느리네요. 이렇게까지 느리진 않은데.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스텝 1, 2, 3입니다. 정신없죠? 근데 이 정도 기능은 해줘야지. 그쵸? 자, 일단 녹화 여기까지 하고요.